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비참하게 했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히 짓밟은 불혹을 앞둔 4성급 호텔 사장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제 최악이었던 결혼 생활에는 시댁 식구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무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특히나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한 번은 치마를 입었다고 사람들 다 있는 식당에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혼이 났었죠. 그리고 쌍둥이 시누이는 그런 아버지의 충실한 개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저를 방관하고 혼이 난 이후에는 비꼬고 타박하기 바빴죠. 게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서 결국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울분과 한이 있었죠. 매일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악몽을 꿨어요. 저는 이를 갈며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사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달라진 게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3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남편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고향은 지금 저희 가족이 터를 잡은 이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제가 17살 때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전에 과수원을 했어요. 저희 친가 대대로 오랫동안 과수원을 했는데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과수원을 물려받기 전부터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과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어린 아버지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죠.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수원집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운명이란 게 있었죠. 장남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무조건 순리적으로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운명 말이에요. 그게 제 친가에서는 전통으로 불렸어요. 특히나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투철했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역사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너희보다 어렸을 때부터 과수원에서 일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 야무지게 일을 한다고 어른보다 낫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지. 나보고 큰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세상은 실전이야. 몸으로 부딪혀 얻는 지식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책상 앞에 앉아 수백 년을 있어도 내 몸으로 직접 얻는 지식만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야 해.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우리 집안은 뿌리가 깊은 집안이다. 동네를 다녀봐라. 너희 할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냐? 그리고 그건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만큼 우리 집안이 역사가 깊은 집안이란 거지. 역사만 깊냐? 우리 과수원에서는 실패도 없었어. 흉년이야 운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판단으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야. 준아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장남이 너는 이 사실을 크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는 나중에 이 과수원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솔직히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과수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은데 너희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보내고 싶다고 하도 성하여서 어차피 과수원을 할 거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아우, 애들 앞에서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
나중에 그러다가 준하가 과수원 안 물려받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집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할아버지는 저희 남매, 아니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전통을 가르쳤고 틈만 나면 오빠를 과수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엄마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아니 아버님은 왜 그 어린애를 틈만 나면 과수원으로 데려가는지 몰라. 그 어린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작은 손으로 사갔다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져. 그 땡볕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내가 아들을 괜히 낳았어. 딸만 낳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노래하는 전통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 전통에 목숨을 거는지 알아? 나중에 자기 죽어서 재산 싸움하고 혹여라도 가수원 팔까봐 벌써 변호사 만나 유언장 쓰셨어. 그리고 우리 남편 말고는 과수원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해. 사실 우리 남편 과일 정말 안 좋아하거든. 1년에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해. 그런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과수원에 발목 잡혀서 살잖아. 그래서 중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가끔 안쓰럽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과수원 물려받는 거 싫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얼마나 피부가 여린데 땡볕이 쥐약이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잘 다니던 도서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고 이 시골에서 얼마나 힘든지. 너 오랜만에 본 내 피부 보고 놀라 까무러쳤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새끼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해? 물론 부농인 거 알지. 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우리 죽기 전에 과수원 일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그 어린애를 데리고 과수원을 매일 가는지 정말 답답해.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엄마의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었는지 오빠는 과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 식구와 할머니는 급하게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죠. 세 식구가 웬 말이냐고요? 왜 할머니만 데리고 이사를 했냐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17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졸음 운전을 한 덤프트럭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을 박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이 가드레일을 머머 풀숲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정말 절망스럽다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쓰러지고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고여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과수원도 난리가 났죠. 과수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와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몇 달을 혼자 과수원을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대대로 이어온 과수원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규모가 큰 과수원이고 아버지의 형제가 5이나 되어서 파는 과정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인 오빠에게 과수원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서류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과수원을 팔 수 있었죠. 과수원을 팔고 엄마와 오빠, 저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의 고향으로 갔어요. 이모의 집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그날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과수원을 판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과 합의금, 그리고 쌈짓돈을 합쳐서 7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외곽도 아니고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3층은 상가였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꼭대기층은 집이었죠. 저희 식구들은 그 건물 꼭대기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1층에 편의점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군입대를 했고 전 방황을 했어요. 2년 동안 비행소녀로 있었죠.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버리기도 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고 어떤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저를 방치했죠.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18살이던 그해 겨울,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연아 공부하니? 왜요? 저녁 알 먹을 거예요. 요새 학교는 재미없어?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고? 없어요. 아빠 생각 많이 나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아주 품에서 놓지를 않았다. 매일 너 사춘기 오면 어쩌지 그랬는데 결국 그걸 못 보고 갔네.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요새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안 한다며. 엊그제 너희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더라. 너희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어찌나 울던지. 할머니 마음이 엄청 아팠어. 연아야,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거기에 네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나중에 할머니처럼 늙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을 때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단다. 네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가슴 아픈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고 방을 나가셨고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울려 놀던 질 나쁜 친구들과 놀지 않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했죠. 그 결과 저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입사 6년 차, 30이 된 해에 팀장이 되었죠. 다들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의 리더가 된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죠.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의 공부를 도와줬던 은인이에요.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다행이네. 너 그것 때문에 꽤 고생했잖아. 잘했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고 불렀지. 오늘 고기 맛있었지? 맛있더라. 네 덕분에 비싼 고기도 먹고 내가 횡재했네. 그럼 우리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갈까? 그러자. 내가 잘 아는 데 있어. 거기로 갈까? 어? 왜? 아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야, 박승준. 선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인데. 짜식이 기어오르기는. 너랑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 동담이죠. 옆에는 친구분이세요? 그래. 애 넘는 사람끼리 고기 먹고 이제 술 마시러 간다. 그건 피차일반 똑같네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아, 소개를 안 했네. 이 친구는 내 고등학교 동창 이연하. 여기는 내 대학 후배 박승준이야. 옆에는? 여긴 제 고등학교 동창 전도민이에요. 군인이고요. 늦게 입대하셨나봐요. 아, 장교예요. 너도 술 한잔 하러 간다고 했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같이 가자, 연아야. 괜찮지?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얼떨결에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계곡도 가게 되었어요. 네가 조수석에 타. 너 멀미하잖아. 게다가 제가 조수석에 앉게 되어서 무척이나 어색했어요. 친구와 친구 후배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는 못 참는 편이라 이것저것 물었어요. 다행히 제 말을 잘 받아주더군요. 운전도 부드럽게 해서 멀미도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다 놀고 난 뒤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내리려고 할 때 남자가 내일도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내일도 같이 보자던가요? 아니요, 내일은 둘이 보자고요. 왜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서 서둘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네. 군인이라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처음 보고 나서 너 마음에 든다고 했대. 그래서 다리 좀 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괜찮은 사람 같지?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얼마나 봤다고 대뜸 둘이서 보자고 해. 네가 워낙 마음에 드는가 보지. 그리고 군인 장교면 공무원인데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좋지 않아?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신경 쓰나? 우리 결혼할 때 다 됐거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만나야지. 아무튼 잘해봐. 그리고 저는 몇 주 남자를 지켜봤고 적극적인 모습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참 적극적이었어요. 열정이 넘쳤죠. 이제껏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죠. 물론 처음엔 저도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같은 사랑이 식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주변에서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하면 되던 것도 안 된다며 말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이었던 남자가 없다고요. 저는 이런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리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고요. 예스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죠. 나는 이제 너희들처럼 진급하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 내 결혼식 때 우리 장모님한테 인사드렸지? 안 드린 사람 있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다. 우리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기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7층짜리 건물 주인이야. 거기에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장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한다고?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무려 4억이 나는 새 아파트를 사주셨어. 너희가 평생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군인 월급으로 택도 없어. 아우, 이 사람이 왜 이래? 당신 취했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닙니다, 재수지.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닌데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다니까요.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실만 얘기하는 건데 부럽지? 너희들은 고작 연금만 보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차기 건물주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편은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처갓댁이 저희 친정이 부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그래도 처음엔 남편에게 제 친정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아닌 척 말리면서 어깨가 올라갔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죠. 갑자기 제 차를 바꾸라고 했어요. 차를 바꾸라고? 아직 멀쩡한데 왜 차를 바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아니, 멀쩡하다고 쳐도 그래봤자 경차야. 너는 그 차 몰고 회사 출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 너도 직책이 높은데 외제차 정도는 몰아야지. 외제차를 몰라고? 그게 한두 푼인 줄 알아? 비싼 건 1억 하는 것도 있던데. 나는 지금 차 괜찮아. 고작 출퇴근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 출퇴근만 하는데 비싼 거 몰아봤자 의미 있어? 그런 것도 다 돈 낭비야. 우리 애 가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껴야지.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걱정을 하면서 내 얼굴은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누가 보면 욕해. 장교 와이프가 경차 mon다고 하면 욕한다고. 뭐 저번에 보니까 다른 와이프들도 경차 타던데? 너 가장이 말을 하는데 어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야. 내가 알아본 차가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연락해. 우리 엄마는 왜? 우리가 차 바꾸는데. 자기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참. 그런 눈치로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장모님한테 너 차 바꾸고 싶다고 은근슬쩍 말해보라고. 그럼 바꿔주실 거 아냐. 그걸 우리 엄마가 왜 바꿔줘? 나는 자기가 바꿔주는 건 줄 알았는데.
군인 월급에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지금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어떤 것 같냐고 은근슬쩍 장모님한테 보내. 당연히 처음에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결국엔 남편이 보낸 링크만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엄마에게서 곧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차 바꾸려고? 내 차도 오래됐고 회사 다니면서 보는 눈이 많아서 괜찮은 거 한 대 뽑을까 해서. 엄마 들어가 봤어?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유 자금은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너희 아기 가질 준비 안 하니? 애 가지면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너희가 외제차를 뽑을 형편이 돼? 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신중하게 생각해. 아이는 약속한 대로 오지 않는다. 언제 갑자기 아이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지. 엄마는 계속 저희 부부를 걱정했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재촉하듯 묻더라고요. 어때? 장모님이 돈 준대? 차 사지 말라던데? 아기 생기면 들어가는 돈 많다고 그냥 지금 타는 거 타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대놓고 실망한 티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죠. 엄마였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더니 슬쩍 웃다가 빈정거렸어요. 내가 우리 장모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너무 적다. 그 링크에 차 얼마인지 적혀있는데 절반도 안 주셨네.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외제차 못 사니까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엄마한테 돈 돌려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받았겠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외제차 사. 물론 대출 받아봤자 내 드림카는 못 사지만 다른 외제차를 살 수 있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대출 받을 준비나 해.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뽑았어요. 남편은 그 외제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딜 가든 열심히 몰아. 자기는 다치면 병원 가서 간단히 치료하면 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한번 다치면 중고야 중고. 그러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 정작 본인은 출퇴근을 할 때 주변 시선 때문에 외제차를 몰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주말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건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가 건물 앞을 쓸고 닦았죠. 물론 그런 남편의 속내를 모르는 엄마는 좋아했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깨끗한 건 다 우리 사위 덕분이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칭찬하곤 했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해요. 20살에 군입대를 해 부사관으로 일하던 오빠가 상사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엄마와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는 통신대대에서 일을 해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분야로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건물에 별다방을 냈어요. 그리고 오빠를 점장으로 두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건물이 홀라당 다 형님한테 빼앗긴다니까? 빼앗긴다니. 아직 엄마도 정정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정한 거랑 다른 문제지. 지분이 있게 됐잖아.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야. 너도 빨리 그 건물에 지분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넋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좀 그만해.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면 자기 돈으로 직접 건물 사면 되잖아. 자기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진심을 다해 자기를 사위로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우리 엄마는 뭐야? 건물주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사실이잖아. 건물주를 건물주로 생각하지 달리 또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눈앞에서 7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니란 것 아니야? 계속되는 말다툼에 저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지분을 얻기 위해 더 자주 저희 엄마를 찾아가더라고요. 열심히 건물을 쓸고 닦으면서 저희 오빠를 시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댁에까지 들어가서 저는 시댁에 호출되었죠. 너희 오빠가 제대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런데 그 나이 먹고서 제대로 취업도 안 하고 안싸돈이 차려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민한 끝에 카페 차려주셨어요. 지금은 손에 익었는지 아주 잘해요. 저희 엄마도 한시름 났죠. 그게 어떻게 한시름 놓은 거냐? 더 걱정시키는 일이지. 남자란 자고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디 장가는 가겠냐? 어떤 여자가 믿고 시집을 오겠어? 정 카페 가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차려야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 나이에 자기 엄마한테 손을 벌리다니. 손을 벌린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차리기만 했지 관리는 다 오빠가 해요. 그리고 자리 잡으면 월세도 내겠다고 했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잖아. 그나저나 너 도민이 말대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모르냐?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요새는 말이야. 그런 추억 같은 옛말도 모르고 목소리 높이는 여자들이 많아졌어. 폭 달아나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앞으로 나한테뿐만 아니라 도민이한테도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말고. 네, 서방님 알겠습니다. 그러란 말이야. 아주 너는 신부 수업부터 들어야겠어. 조신하고 참한 며느리가 되어야지. 저번 일도 그래. 어디 치마를 입고 밖을 돌아다녀? 어디 여자가 다리를 내보이냔 말이야. 맞아. 화장도 그렇고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앞으로 내 앞에서 화장하는 꼴 보이기만 해봐라. 아주 내쫓아버릴 줄 알아. 아버지,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건물 이야기부터. 아 그래. 너희대로 괜찮겠니? 이러다 도민이 말대로 건물 다 오빠 차지가 된다. 우리가 왜 너희 식구들이랑 가족이 되었는데 그 7층짜리 건물 그거 하나만 보고 너랑 결혼시킨 거다. 원래 도민이는 짝이 있었어. 훌륭한 교수 처자를 내가 며느리로 점찍어 놨었다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 건물을 우리 집안에 가져와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일 그만두든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 일 그만두라고.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여자가 일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면 그만둘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니? 그때 애 하나 하늘로 보낸 것도 다 네가 욕심부리는 통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네가 내 말 듣고 제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도 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지? 이봐. 그래서 애초에 여자는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친오빠가 저희 엄마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죠. 저는 더 독하게 일에 몰두했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들어왔죠.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저보다 성과도 별로 내지 않았던 후배가 저 대신 승진했죠. 그걸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저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봐, 여자는 딱 거기까지라니까. 다 네가 결혼하고 애 낳을 걸 생각해서 높은 자리를 안 주는 거다. 그러니 포기해. 포기하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엄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죠. 엄마는 덤덤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 편의점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상황이 너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엄마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아주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별로 맛있진 않네. 그러게요. 좀 쉬운 것 같은데. 너는 제대로 알아보고 정한 거니? 이러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너희 엄마 욕먹는 거야. 그러면 편히 눈을 감겠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손님 받아야 해서. 그건 그렇고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건물 반으로 나누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물음에 대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어디 어른이 말을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호령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은근슬쩍 짜증을 냈죠. 건물은 저희 오빠가 가져갈 거예요. 카페도 하고 있고 편의점도 오빠가 관리할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진작 지분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 거야? 자기야, 말을 해봐.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저희 남매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요. 고작 그런 일로 형제 애를 무너뜨릴 순 없잖아요. 형제는 무슨 형제? 네 엄마의 결정을 듣고 내 오빠가 단 1원도 나누지 않았단 소리야? 아니 그런 형제애가 어딨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건물만 있으면 앞으로 호강하는 건데 그걸 멍청하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 누구도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죠. 안 되겠어요. 이혼할게요. 도저히 이 집 식구로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래? 우리도 건물이 없는 너한테 별 욕심 없다. 그래, 이혼하거라. 대신 소송은 하지 말고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취급한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공동재산에는 제가 대출을 써서 산 외제차도 포함이었죠. 저는 뭔가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여행 겸 요양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갔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좀처럼 육지로 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3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전 남편을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객실에 전 남편이 묵고 있었죠. 잠깐 짐을 가지러 온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이런 일 하려고 이혼한 거야? 정말 우습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일도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너 청소 제대로 못했잖아. 내가 무슨, 네가 어지럽혀서 그렇지. 아, 이런 건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요새 너 같은 것들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초상권도 마찬가지고 너도 알지? 그런데 정말 한심하다. 참, 날 보니까 딸로 태어나는 것도 죄구나 싶네. 그게 무슨 말이야? 딸로 태어나서 건물도 못 받고 이런 데에 와서 청소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일은 그만뒀나 봐. 참네. 이렇게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만뒀으면 좋잖아. 봐, 우리 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고래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 전 남편이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저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의 모든 직원이 객실로 들어왔죠. 한 직원이 제 손에 들린 걸레를 자기가 쥐었어요. 대표님, 청소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제가 사용한 청소용품을 카트에 넣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뭐? 사장?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데리고 온 거야? 야, 그런데 너무 티난다. 발연기네, 발연기야. 대표님, 아시는 분이세요? 전 남편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봐요. 사장실로 모실까요? 사장실? 그런 것도 준비했어? 그래, 한번 올라나가 보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내가 구경은 가줘야지. 전 남편은 호기롭게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호텔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은 벽이 완벽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 전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한 것 같았죠. 그런데 티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참 애썼네. 그래서 이렇게 빌리는데 얼마나 들었어? 현실을 직시해.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어떻게 연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차라리 연극이길 바라는 건가?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네가 나보다 많이 번다고? 네가 정말 사장이라고? 그래, 내가 이 호텔의 사장이야. 여기 보이지? 너도 알겠지만 이 호텔 4성급 호텔이야.
2성급인 호텔을 4성급으로 발전시켰지. 어때? 꽤 근사하지? 그럴 리 없어. 너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 건물인데 그걸 팔았을 리도 없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제가 제주에서 4성급 호텔 사장이 된 데에는 여차저차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휴식을 위해 제주도로 왔다는 말씀은 드렸죠. 처음에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감귤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와 부쩍 친해졌죠.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정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통해 동네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호텔을 인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호텔을요? 제가 어떻게 인수를 해요? 호텔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전 못해요. 네가 얼마나 야무진데 그걸 못해. 오히려 문제는 돈이지. 2성급이지만 그래도 호텔이잖아. 게다가 보수를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그래도 거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 사면 무조건 이득이야. 저는 아주머니 말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죠. 호텔을 샀어요. 그리고 4성급 호텔을 만들기 위해 또 투자를 했죠.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사실 저한테는 돈이 있었거든요. 퇴직금도 한 푼도 안 써서 그대로 있었고요. 엄마가 건물은 오빠에게 유산으로 줬지만 저한테도 남긴 게 있었거든요.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제가 다 받았어요. 엄마가 그러도록 조치를 취해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은 안 쓰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정도면 하늘에 있는 엄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다니 놀라셨죠. 사실 저는 이혼을 하고도 가끔 시어머니와 연락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걸 방관했지만 어떤 땐 같이 동의도 했지만 그런 저를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잘해주셨죠. 이혼을 하고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시어머니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러다 호텔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니는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호텔을 샀고 4성급 호텔을 만들었죠. 순식간에 호텔 사장이 되었어요. 호텔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대박이 났죠. 지금은 2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다 저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덕분이에요. 특히 제 부탁으로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넘어온 전 직장 동료에게 특히 고맙죠. 그 친구가 홍보를 기막히게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성공해도 저는 거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시만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행동했죠.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어요. 물론 직원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를 하는 걸 말렸죠. 하지만 현장을 알아야 바른 운영을 한다는 저의 믿음은, 철학은 여전했어요. 제가 호텔을 인수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 너한테 있었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런 건 제깍제깍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투자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누가 전 며느리한테 그런 큰 돈을 투자해. 그것도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건데. 너 우리 엄마를 협박한 거 아니야? 협박이라니. 내가 협박 같은 걸 할 성격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사실이야. 어머님이 흔쾌히 투자해줬고 그 덕분에 대출을 받지 않았지. 이 호텔은 완전히 내 소유야. 표정을 보니까 배가 좀 아픈 모양인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니다. 너랑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 내가 호텔 사장도 못 되었을 테니까 너한테도 고마워해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돼. 너 같은 게 이런 호텔의 사장일 리 없다고. 화려하긴 하지. 지금 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성공했다는 게 느껴지네. 우연히 온 거겠지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 내가 호텔 업그레이드 해줄게. 편히 쉬다가 가. 전 남편은 열받았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왠지 분해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남자친구가 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연아야, 점심 먹자. 아, 손님이 있었네. 왔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몰랐네. 오빠, 잠시만 기다려줄래? 곧 끝날 것 같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전 남편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죠. 내 전 남편이야.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대? 우연히 왔나 봐. 나도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이제 더 듣고 싶은 말 없지? 우리 점심 먹어야 하니까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초면이 아니지 않나요? 어디서 만난 적 있어? 흔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받고 새하얗게 질렸죠. 아, 맞네. 저희 어제 만났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속은 괜찮으세요? 어제 만났다고? 내가 어제 접촉사고 있었다고 했잖아, 호텔 앞에서. 그래서 방금 술이 맡기고 오는 길인데 어제 이분이랑 부딪힌 거거든. 뭐? 설마 너 또 음주운전한 거야? 결혼 생활할 때도 가끔 그러더니 더 습관인 모양이다. 군인이 그래도 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포르쉐를 모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이봐요. 그 차 자차 맞아요? 할부 때린 거죠? 자차 맞는데요. 일시불로 샀습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열낼 것 없어 자기야. 이 사람 인생에 포르쉐는 꿈도 못 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리고 내 남자친구 능력 좋은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감귤 농장하거든. 거기서 만났어 우리. 정말 웃긴다. 너는 사랑이 그렇게 쉽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애인을 만들어. 괜히 트집 잡지 마.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데 가만히 놓치고 있어? 덕분에 나는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어제 포르쉐를 박아서 꽤나 놀랐겠네.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아량이 넓어서 봐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음주운전이라며.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그래도 돼? 아,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대령 출신이야. 제대한 지 좀 됐는데. 아, 그러게. 소령이라고 했죠? 제가 근무한 부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사령관님 그대로 계시나요? 저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그분이 완전 FM이잖아요. 음주운전 사실 알려지면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어제는 봐주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 여자친구를 비참하게 한 장본인인 걸 몰랐을 때이고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사장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전 남편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부대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징계를 받았고 몇 개월 뒤에 제대를 했죠. 그리고 들어보니 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불명예스럽다며 시아버지가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분했는지 전 남편이 제 호텔에 찾아와 깽판을 부렸어요. 저는 경찰에 전 남편을 신고했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도민아, 제발 그만해라. 이럴수록 너만 더 망가지고 못나지는 거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랑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는데 어떤 여자가 버티고 있냐. 너는 연하를 미워할 자격도 없어.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생을 살면 돼. 연하야, 미안하다.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말에 아이처럼 울었고 그 뒤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의 화려한 변신 어떻게 보셨나요?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점 벽해라는 사자성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뽕나무 맛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변화가 크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4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이 말을 실감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실감했다기보다는 동창들이 저를 보고 실감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지난 40년간의 제 노력은 보려하지 않고 달라진 저를 시기 질투하는데 바쁜 동창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동창들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도를 넘는 행동까지 유하게 넘어가 줄 만큼 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저를 대신해 복수 아닌 복수를 해준 사람이 있었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에 참석했던 동창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전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입 하나를 줄이자고 자식을 먼 친척집에 보낼 정도로요.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던 저는 8살이 되던 해 가족을 떠나 촌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집에 수양딸로 보내졌어요. 말이 수양딸이지 식모나 다를 바 없었죠. 그 집으로 가기 전날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그 집에 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다며? 나도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 언니가 나 좀 데려가겠다고 해봐. 응? 철없는 동생은 그 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제가 부러웠던 건지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럼 넌 쌀밥만 주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도 돼? 언니들이랑 오빠들 못 보고 사는데 그래도 돼? 제 무릎에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배를 골아도 가족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탓이었죠. 네, 사실 저도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삼시세끼 쌀밥을 준다고 해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순순히 집을 떠나 친척집으로 가기로 한 건 제가 가야 언니, 오빠와 동생이 제 몫까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만 참으면 내 형제들이 지금보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친척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수양딸로 받아준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식모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 집에는 몸이 약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애를 보살피는 일을 맡았어요.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했지만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는 저를 친척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식모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예, 명전아 이리 좀 와봐. 내가 아까 해놓으라는 숙제는 다 했니? 너 저번처럼 대충 하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다 버리라고 할 거다? 너 같은 걸 먹여주고 재워주고 게다가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너도 은혜는 갚아야 할 거 아니니? 어린 기집애가 어찌나 영악하고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그 집 주인 내외보다도 더 주인 행세를 하는 통에 아주 눈꼴 싫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집주인 내외는 자기 딸한테 숙자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늘 공주라고 부르면서 엄청 받들어 모셨어요. 그러니 점점 더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건 당연했죠.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해주었던 건 그 집 맏아들인 정수 오빠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정수 오빠의 친모는 오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주인은 후처인 거였죠. 후처가 집에 들어와 아들 하나랑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못된 짓만 일삼는 망난이었고 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약했어요. 의사 말로는 1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온 가족이 그 아이 비위를 맞추며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었어요. 몸이 약한 탓에 의사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만료했지만 곁에 돌봐줄 아이를 붙이는 조건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안주인은 툭하면 저를 불러 엄포를 놓듯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숙자가 오래 살아야 네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아니? 내가 너 대학도 보내줄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숙자 잘 모시도록 해. 그게 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겠니?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안주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학교를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까지 보내준다니 제 처지에 언감생심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숙자가 말도 안 되게 저를 괴롭혀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숙자가 애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제 이름이 아닌 식모라고 불러도 불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학교만 다닐 수 있다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거든요. 지가 해야 할 숙제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힘들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숙자랑 친한 친구들 중에 못된 기집애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경자는 아주 저를 못살게 굴곤 했어요. 숙자야 저를 돌봐주는 집 딸이기도 하고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유기도 해서 내가 참고 산다지만 경자는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숙자보다 더 저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굣길에 근처 남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 고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명자야, 넌 숙자네 집 식모 주제에 우리랑 같이 학교까지 다니니 얼마나 영광이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는 너를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해주는 게 어디니? 왜 말이 없어? 넌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숙자한테 감사 인사 안 하고? 얘 숙자야, 명자 저녀는 어쩜 저렇게 배은망덕한 거니? 네가 너무 무르게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리는 사람은 따끔하게 가르쳐야 주인 무서운 걸 알고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여간에 숙자 넌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경자는 어떻게든 제가 숙자네 식모라는 걸 남학생들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도 숙자 비위를 맞추려고 얼마나 아부를 떨어댔나 몰라요. 그럴 때면 숙자는 씩 웃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숙자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히던 경자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더더욱 저를 못살게 굴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경자가 좋아하는 옆 학교 남학생이 제가 편지를 보내온 게 화근이었죠. 사실 저는 남자가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놓고는 열어볼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남학생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경자 고년이 제 가방을 뒤져서는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댔지 뭐예요. 40년도 넘은 일이라서 정확한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마디로 저를 좋아한다는 것과 사거리 빵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언제 승민 오빠는 꼬셔선 이런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잖아. 숙자야, 니네 어머니한테 말해서 쟤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명자 행실을 봐선 언제고 주인집 어른들 얼굴에 먹칠할 게 뻔하다고. 하여간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벌써부터 남자랑 연애질할 생각을 하니? 주체도 모르는 년이 말이야.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경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 꼴이 하도 가짜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주었죠. 경자 너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럼 네가 나 대신 빵집에 나가렴. 난 남자한테 관심 없으니까 네가 그 오빠랑 연애를 하든 살림을 차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아 맞다. 그 오빠는 너 안 좋아하지? 어쩌니? 네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널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서. 아 가여운 경자.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연기까지 해가며 경자 속을 박박 긁어버렸어요. 제 말에 반아이들은 키득대고 웃었고 숙자도 웃음을 못 참겠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애써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저를 망신 주려고 떠들어댔던 경자는 정작 자신이 망신살 뻗치게 되자
미친 망아지처럼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비참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이제 반 아이들은 경자를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경자는 애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놀리거나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제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로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먹혀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나니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15살까지 살기 힘들까라고 했던 숙자는 20살 생일도 거뜬히 넘겼어요. 덕분에 저는 숙자와 함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사실 제 성적을 생각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 역할은 대학 공부가 아닌 숙자를 곁에서 돌보는 거였기 때문에 학교도 전공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태릉 근처에 있는 모 여대였어요. 요즘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제가 나온 그 대학은 그리 쳐주질 않았어요. 처음엔 이런 대학밖에 못 들어가는 숙자한테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몸도 약한 숙자가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덕분에 저도 대학물을 먹게 된 거고 말이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대학 공부를 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숙자는 마음이 콩밭에 가버렸지 뭐예요. 근처에 있는 육사생도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강의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하지 뭐예요. 숙자야, 다른 건 몰라도 강의는 제대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 남자는 육사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밖에 나온다니? 정말 육사 다니는 거 맞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육사에 다니면 일반 대학생들보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툭하면 숙자를 불러내 데이트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숙자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자기 연애 방해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야, 건방지게 남의 연애에 끼어들지 마. 우리 영준 씨가 다 나을만 하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렴 육사생도라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솔직히 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집안 좋고 인물도 좋은 육사생도 만난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괜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허튼 소리 짓거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니? 사실 숙자가 누굴 만나든 저는 상관은 없었어요. 다만 숙자가 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 미달로 학점이 F가 뜰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주머니께 혼이 나니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나 역시 강의를 빠지고 숙자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그러겠다고 해도 숙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숙자가 만나는 남자가 가짜 육사생도였던 거였죠. 거기다 이 인간은 대학은 근처에도 안 가본 중졸로 중국집 배달부와 세탁소 배달 일을 하다가 돈 있는 여자를 꼬셔 등쳐먹고 사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숙자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숙자야,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 세상에 남자가 한둘이니? 대학 졸업하면 아주버니께서 좋은 혼처 알아봐 주실 거야. 너한테 걸맞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번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 안쓰러운 마음에 옆에 앉아 숙자를 달래보았지만 숙자는 쉽게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배신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에나 숙자가 그 남자 애를 가졌지 뭐예요. 그 일로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숙자가 그리고 제가 대신 아주머니 아저씨의 욕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니년이 니 할 일도 않고 한눈을 팔아서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냐. 우리가 왜 그 비싼 등록금을 조금에 너 대학에 보냈는데 우리 숙자 제대로 보살피라고 그런 거잖아. 이제 어쩔 거냐? 우리 숙자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해 바이년아. 내 딸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아주머니는 제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며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인 숙자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도 화가 치밀 때마다 숙자가 아닌 제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숙자는 중절 수술 이후 몸이 많이 상해서 결국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아주머니 아저씨는 시리에 빠졌고 아주머니는 몸 약한 숙자한테 중절 수술을 강요했던 아저씨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그리고 저는 숙자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공부시켜준 값도 있으니 빈손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저씨께서 사글세빵 얻을 돈은 쥐어주시더라고요. 8살부터 식모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내려갈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는 제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한테 애초에 정인이 가족애니 하는 건 없었으니까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던 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리 대단한 대학도 아니라서 가외자리도 구할 수 없었던지라 제가 돈벌이를 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도 반도 못 모았으니 말 다 했죠. 이렇게 대학 공부는 물 건너가다 하던 그때 숙자네 큰오빠가 제 사글세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동안 저한테 유독 잘해주었던 오빠라서 그랬는지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핑 돌더라고요. 오빠는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집 본처 자식임에도 식모살이를 하는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고 살았던 오빠였기 때문에 선뜻 그 돈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명자야,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덜 외로웠다. 그러니까 이건 네 오빠가 동생한테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줘. 그래도 그렇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오빠도 집 나가 살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돈벌이를 하잖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는 그 집 아들 아니니? 지금은 아버지가 새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으시다 해도 나중에 그 재산은 내 앞으로 올 거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그만큼 큰 게 다 우리 외가덕이니 말이야. 우리 외조부께서 그 재산 엄한 대로 가게 안 해.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어떻게든 대학 공부 마쳐라. 배워야 미래가 있는 법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날 찾아와.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때 오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 포기하고 원래 내 인생대로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때 오빠가 건네준 돈보다 하늘 아래 내가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사실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빠의 말대로 저는 돈벌이를 해가면서도 대학 공부를 착실히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은 여자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던 시절이라서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소개해준 남자와 연애를 하고 3년 끝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일직녀이고 외조부 손에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외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배였던 제 직장 상사와는 막역한 사이였죠. 저나 남편의 사정을 잘 아는 직장 상사는 우리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결혼식까지 치러주셨어요. 딱히 주변에 가족이 없던 우리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아시고는 저희 대신 예식장을 잡아주셨거든요. 거기다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음식까지 대신 해주셨고요. 비록 얼마 안 되는 하객 앞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두 분 내외가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남편도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사는 동안 주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들과는 아직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이듬해 임신을 한 저는 반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즘에야 육아휴직도 있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걸로 퇴사의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육아와 살림을 하며 남편 벌이로 사는 게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욕구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기껏 대학 공부까지 하고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등 떠밀려 집안에 틀어박혀 살게 됐다는 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일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부업으로 억대 연봉을 이룬 가정주부가 나온 걸 보고는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밖에서 일할 수 없다면 집에서 일을 해보자 싶었거든요. 먼저 제게 익숙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일이어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일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였어요. 전직 증권사 직원답게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업이니까요. 단타로 반찬값도 벌고 주변에서 얻은 정보로 꽤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은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남편 연봉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식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으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사업에 대한 갈망만 있었지 딱히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투자 관련 사업을 떠올렸는데 마침 그때 숙자네 큰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오빠가 단순히 안부가 아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명자야, 너 혹시 보습학원 해보지 않을래? 너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가 보습학원 하는 거. 이번에 우리 애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와이프도 미국 들어가겠다니 뭐니. 원래 와이프 밑에서 일하던 영어 선생이 인수받기로 했었는데 대출이 안 됐나 봐.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네. 오빠, 내가 학원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와이프 밑에서 오래 일한 실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참 잘해. 그 친구한테 배워가면 하면 될 거야.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래 자리 잡아놓은 학원이라 수익 면에선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손해 나면 오빠가 물어줄게. 남한테 넘기려니 좀 아까워서 그래. 오빠랑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으로 본 돈이면 따로 대출을 안 받아도 인수가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아들도 학원을 보내야 하니까 학원을 운영하면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겠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제안이었지만 생각할수록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했더니 남편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차피 뭘 해도 하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잘 안 됐을 때 타격이 적은 학원으로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보습학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럴수록 욕심이 생겨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가정주부가 자식들 키우랴 학원 운영하랴 대학원 수업까지 받는다는 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과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들 녀석이 장성에 결혼을 한 이후에는 며느리가 제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손자 손녀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며느리도 더 학원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제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조금도 없어요. 한 5, 6년 정도 더 현역으로 활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캠핑카 몰고 전국을 돌며 국토 여행을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아직은 일 욕심이 많아서 당장은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참 좁다고 하루는 학원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지 뭡니까. 숙자 옆에 붙어서 저를 괴롭히던 3명 중 하나였던 앤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라서 그랬는지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얼굴은 알아보면서도 선뜻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 너 명자 아니니? 숙자네 집에서 식모 살던 명자. 나 기억 안 나? 경숙이잖아. 이름을 듣고 나니 단번에 40년 전 그때 경숙이의 얼굴은 물론 그 패거리들까지 죄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 기억난다. 그동안 잘 지냈니? 뭐 그럭저럭. 근데 네 손자도 이 학원 다니니? 경숙이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래도 얘는 제가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온 할머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이 됐거든요. 뭐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손녀딸도 이 학원 다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말로는 이 학원에 등록하기 꽤나 힘들다고 그러던데? 네 손주도 공부를 좀 하나 보다. 우리 손녀딸도 여기 등록시키느라 며느리가 엄청 고생했거든.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 동창회 안 나올래? 여고 동창들끼리 40년 가까이 매년 만나고 있는데 애들한테 네 얘기하면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땡땡역 앞에 있는 갈비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날 시간 괜찮으면 너도 나와라. 모르긴 해도 경자가 아주 널 보고 싶어 할걸.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어쩌면 재수없는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잠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도 기분이 확 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창회는 거절할까 하다가 이렇게 피하면 더 나를 우습게 알 것 같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겠지만 하필 그날은 3시에 본원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기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예약된 룸 안에 10여 명 남짓한 여고 동창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경자를 비롯해 경자 패거리 중 하나였던 영순이, 그리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애들까지 죄다 저를 향해 레이저 같은 눈빛을 쏘더라고요. 어찌나 노골적으로 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는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숙자네 식모 살던 명자잖아. 뭘 또 여기 온다고 그렇게 빼입고 왔니? 하여간에 못 사는 것들이 남들 앞에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신경을 쓴다니까. 숙자 죽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어디서 뭐라고 산 거니? 경숙이가 너 봤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나 모른다. 난 네가 하도 소식이 없길래 어디서 굶어 죽나 않나 걱정했잖니. 제게 자리에 앉으란 말도 않고 40여 년 만에 만난 동창을 세워둔 채 인신공격부터 하는 걸 보니 경자 얘도 여전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모양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얘 앉을 자리도 마련 안 해주고 떠들었네. 우리가 특별히 너한테는 회비 안 받을 테니까 앉아서 고기 좀 먹어라. 못 먹고 산 게 한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식탐이 많다는데 병자 얘도 그럴 거 아니니? 잘 사는 우리가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밥 한 끼 사주자고. 얘들아, 니들도 동의하지? 그러자 다들 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러자고 짠 것 같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하도 가소로워서 일단은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경자가 종업원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소 등심으로 주고 이쪽 불판에는 돼지갈비 1인분 올려주세요. 얘가 워낙 못 먹고 살아서 소고기는 맛을 모르거든요. 안 그러니 명자야? 1인분으로는 모자르려나? 2인분 시켜줄까? 아니, 그거면 충분해.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을 생각은 없거든. 얘 좀 봐. 니 깎게 무슨 약속이니? 보아하니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빌려서 입고 달고 온 것 같은데. 어릴 때도 거지 가서 살던 애가
세월을 흘렀다고 뭐 그리 달라졌겠어? 참, 네 남편은 뭐라는 사람이니? 경자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지 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주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조목조목 몰아대더라고요. 회사원? 무슨 회사원? 회사원도 종류가 한두 가지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말이야.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남편은 고위공직자야. 고위공직자 아내로 살다 보니 내가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그래서 평소에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랑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아.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너랑 상대해 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나 원참. 며칠 전에 학원 앞에서 경수기를 통해 경자 남편이 5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서 아는데 무슨 5급 공무원을 두고 지 입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남편이 고위공직자라 그런가 애들도 지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 뭐니. 우리 아들이 K대 나왔잖니. 손자 녀석도 피는 못 속인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명자 너는 자식들 대학은 보냈니?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 공부 잘 시켜놨어. 대학은 보냈다면서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는 말 안 하는 거 봐. 별 볼 일 없는 똥통대 보낸 모양이구나? 그래 뭐 네 형편에 애들 사교육은 제대로 시켰겠니? 그래도 대학은 보냈다니 네 딸은 참 수고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짓는데 이래서야 남편이랑 자식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고 사나 싶더라고요. 경자가 한참을 자기 남편이랑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학원 실장이었어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직접 찾아 들어왔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동창들은 다들 실장이 저와 무슨 사이일까 의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실장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3시에 예정이 된 입시 설명회가 1시로 당겨졌습니다. 수원에 새로 오픈하는 분원 오픈식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일어날까 하던 참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들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경자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아랫입술까지 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써 제 흠을 잡으려 들더라고요. 원장? 아니 니깎게 무슨 원장이야. 너 뭐 다단계 회사라도 다니니?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일어날까 했는데 경자의 태도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어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속하니? 네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줄 아는 모양이구나. 나 학원 사업해. 경숙이는 그날 봐서 알지 모르겠구나. 그날 우리가 만난 학원 말이야. 그거 내 거야. 조그만 보습 학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초, 중고, 수능까지 전담하는 학원으로 키웠어. 서울에 본점을 포함해 총 4군데 학원이 있고 지방에 분점이 5개 있어. 아, 이번에 수원에 오픈을 하니까 6개네. 그러자 동창들은 입을 떡 벌리고는 부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경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든 끝까지 저를 깔아뭉개려고 또다시 자기 남편과 아들 자랑을 해대는데 그게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네 경자야, 그만 좀 해. 그게 네 인생이니? 네 남편 인생이고 네 아들 인생이지. 그리고 5급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라고 안 그래? 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K대 나온 네 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아들 잘난 거 말하려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왜 엄한 내 아들까지 들먹이니? 난 너한테 우리 아들이 똥통대학 나왔다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 짓는 거냐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아들 서울대 나왔어.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그리고 내 남편은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던 대기업 임원이야. 그런데 말이다. 난 그거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 왠줄 아니?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네 말대로 나는 숙자네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자랐어.
그랬던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 하겠다는 게 난 더 자랑스러워. 그건 온전히 내가 이룬 거니까.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네 남편이랑 아들 자랑밖에 할 게 없잖니. 60년을 살아오면서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온통 남의 자랑 뿐인 거잖아. 정작 넌 뭘 했는데? 할 말 없지? 그게 너랑 나의 차이야. 난 남들보다 못한 식모에서 출발했지만 내 인생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낸 적 없이 열심히 살았고, 넌 늘 주변 사람들 흉이나 봐가면서 남편이 이룬 성과, 아들이 이룬 성과를 네 것인 양 자랑했을 뿐이라고. 정작 네 인생을 이렇다 할 명함 한 장 내밀 수준도 안 되면서 말이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잘 알아들었으면 제발 창피한 줄 알고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아, 오늘 점심 잘 먹었다. 이 집 양념 돼지갈비 참 잘하네. 아주 씹는 맛이 제대로다 얘. 그럼 나는 바빠서 먼저 간다. 그렇게 저는 실장을 앞세워 룸에서 나왔어요. 제가 룸에서 나가고 나자 안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성질에 못 이겨 악을 쓰는 경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린답니까? 처음부터 경자랑 동창들 길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아직 마음의 수양이 부족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은 아주 시원하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숙자는 식모 명자가 아니라 교육학 박사이자 학원 원장 정명자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예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